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쇄신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요 전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제 본선에 올라갈 5명이 어제 결정이 됐는데요. 초선도 아니고 영선의 이준석 후보가 중진들을 모두 줬죠. 그것도 득표율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압도적인 일입니다. 국민들로부터는 51% 지지를 받았고요. 당원 투표에서도 31%, 나경원 후보하고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MZ세대의 반란이죠. MZ세대의 반란이다. 그동안 20대, 30대는 늘 주변부에 머물러 왔어요. 아니,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한 대변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신진 세력의 반발입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은 중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남, 꼰대, 라떼 정당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상당히 비호감도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진 세력은 뭘 초선 의원이 돼도 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판판이 선거에서 패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진 세력이 아니 이번엔 우리가 해볼게요 하는 반발이 나타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뭐 청년 세대의 고민을 듣겠다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혁신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이런 MZ세대의 반란이 그대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고스란히 녹여 나오는 것인데 그럼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완벽하냐? 그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런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반사적 이익을 통해서 그래 지금 이 시점에 이준석이다. 왜? 정치 입문은 2011년 12월에 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정치 입문을 했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지금 정치적 환경이 이제는 2030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현상이니까 이 현상을 일컬어서 이준석 돌풍은 버버걸 아시죠?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같다. 롤린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영남 쪽에서도 반응을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뚜껑을 열어보면 좀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 선택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큰 겁니다. 이제 좀 바뀌자. 기존에 그냥 봐왔던 인물들 해서 뭐가 차기 대권에 유리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당의 변화는 파격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정치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 애송이가 아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지고 정작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YTN 방송에 나와서 영남 60대 남성 당원들의 표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영남 TK 지역의 60대 남성 당원들의 반응이 아, 그래 이준석 한번 해봐.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건데 자,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전에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제 민주당 얘기도 잠시 뒤에 해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이미지를 의인화해서 봤더니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50대 후반에서 70대 꼰대 남성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지가 이런데 지금 영선의 36세 이준석이 지금 파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런 이제 돌풍 현상은 작게는 국민의힘을 좀 변화시켜라.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하면은 낡은 수구 꼴통 보수 이미지, 50대 후반에 70대 꼰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과 권력만을 탐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바꾸라라는 얘기고요. 더 크게 얘기하면은 정치판 전체를 바꾸라라는 일종의 지금 메시지가 국민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온 것이고요. 지금 당초에는 이게 공포탄이냐 아니면 실탄이냐라고 이제 전망이 있고 또 오고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상 실탄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본 경선이 남았지만 1차 예비 경선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30대의 젊은 청년이 더구나 무선이 5선 4선의 중진들을 꺾고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보수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전체 여야 정치권을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기존의 정치인들 또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염증, 실망
그래서 이준석 돌풍으로 이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이준석 돌풍이 본선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당심과 민심의 그런 부분이 더 제가 볼 때는 좁혀질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당원들은 전략적인 투표를 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당원들도 이번에 전략적인 투표를 했다. 여긴 동의를 해주셨는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어제 발표한 각 정당 지지율을 네.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소폭 상승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좀 지지율을 끌어올린 이런 측면이 있을까요? 이준석 돌풍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기존의 정당의 전당대회나 당대표 선거는 식상하거든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우리 나이로 이제 36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네. 관심이 가죠. 그러니까 보도가 되더라도 우리 YTN 뉴스를 보더라도 이준석 또 나와? 뭔데?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른바 컨벤션 효과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는데 관심거리가 있으면 더 주목하게 되는 이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 예. 지지율이 올라가죠. 여기는 혹시 이준석 돌풍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전화 면접을 하는 조사인 경우에는 그동안 무당층에 보면은 항상 이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거 우리가 샤이 보수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준석이 나오니까 그래? 국민의힘도 바뀌어? 그러면서 이른바 샤이가 샤랄라가 되는 거죠. 예. 이거 재밌는데? 이게 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예.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도 뉴스를 볼 때 파격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파격적인 게 있겠다. 예. 그러니까 한 주 전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그건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이른바 5.18 효과가 있었다면 예. 이번 주는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역시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 특히 이준석 돌풍 효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샤이가 샤랄라. 예, 이런 표현 써주셨는데 컨벤션 효과는 어쨌든 톡톡히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배종훈 교수님께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이런 얘기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작된 이 정치권의 세대 교체 바람으로 민주당도 좀 긴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우, 무섭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정말 놀랍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럽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속도 좀 썰린 측면도 있죠. 왜냐? 상당수의 국민이 청년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여당 내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요.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8분쯤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불은 곧바로 진화됐는데요. 화재 직후 터빈이 정지돼서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세울원자력 본부는 인명피해나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 원자로는 출력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세울원전 측은 불이 발전소 터빈룸 안에 전압 조정 장치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여권 내 국민의힘 경선을 바라보는 시선을 듣고 오셨는데 보면 무섭다, 부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돌풍에 당장 무섭다, 두렵다라는 느낌을 네. 갖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중진들이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두렵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그 예. 이유는 이미 4월 7일 재보선 결과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는 결국은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과 비교해 본다면은 5, 60대들이 나왔고 초선들은 아예 도전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대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실제로 국민의당 대표가 된다면은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22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기감을 갖고 있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우리도 더 많이 더 크게 변해야 된다라는 이제 위기의식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선은 누가 이길까? 더 많이
더 크게 누가 변하느냐라는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이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네.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것은 이 시대 국민의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게 빨리 변하느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의 의인화된 이미지 잠시 보셨는데 자, 민주당 보고서에 따른 국민들이 보는 민주당 이미지도 썩 좋지 않습니다.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 이거 민주당에서 당직자들이 나오실 때마다 굉장히 뼈 아프게 들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 지금 의제를 좀 선점당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급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뭐 40, 50대의 남성 또 꼰대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지난해 총선 이후에 젊은 세대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만약에 이준석 돌풍이 이어져서 당대표가 된다면 MZ세대의 표심도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도리어 이 MZ세대, 2030 세대의 표심을 선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자칫 그렇게 되다 보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 민심까지 옮겨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위기인식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민주당에서 이미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만 해결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위기인식이 앞으로 송영길 대표도 그렇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청와대와 또 당의 관계 또 정부의 관계를 확 바꿔놓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나비 효과가 단순히 국민의힘 내부에만 영향을 예.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당 그리고 정부까지도 청와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준석 나비 효과 결국 변화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예비 경선에서는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이제 관심은 본 경선에서도 이 결과가 이어질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본 경선으로 올라가면은 당심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번 예비 경선이 여론조사가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받은 밴드웨건 효과다. 그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종원 교수님께서는 본 경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는 이미 발생을 예. 했고요. 앞으로 더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은 될 사람에 달라붙는 그런 효과 아니겠습니까? 예. 상승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찻잔속의 태풍이 실제 태풍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밴드웨건 효과가 강화된다고 보고 플러스 예. 여기에다가 언더독 효과도 있습니다. 언더독 효과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약자들에게 쏠리는 예. 이른바 동정표심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준석 전 최고의 남은 상대적으로 원외 무선 아닙니까? 30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대자들은 뭐 세도 5선, 6선의 없고요. 중진급.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 비해서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는데 이런 이준석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동정표까지 가기 때문에 그럼 본 경선에서도 이런 흐름이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이준석 돌풍은 더 강화될 것이다. 지금 이제 앞으로 크게 세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 하나는 과연 조직표가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두 번째 이제 경선 룰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그렇죠. 경선 룰이 어떻게 예. 될 것인가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금의 경선 룰이 부당하다라면서 12명의 초선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 바뀌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그 그다음에- 부분이 네. 20대, 30대 그리고 호남 표심이 좀 적게 반영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20대, 30대를 그냥 40대로 통틀어서 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호남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인구 한 10% 되는데 2%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합리한 규정이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진 단일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진 단일화가 현실화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 명분이 없다. 중진들이 5선, 4선에 중진들이 원외, 무선의 30대 청년을 잡기 위해서 때로 움직인다? 이건 일종의 정치적 이지매다. 네.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이기 어렵고요. 실제로 지금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선긋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의 맹주, 충청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PK의 지금 맹주가 되고 싶다라는 네.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정치적 미래가 흔들리기 때문에 명분 없는 일을 하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남은 게 주호영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좀 각각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나는 TK의 맹주가 돼서 앞으로 대권에도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실패했거든요. 예. 서울시장 경선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양보한다? 그 상당히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 정리해서 만약에 중진들이 단일화한다.
그렇다면 저는 결국은 신구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역풍에 의해서 이준석, 신진그룹의 돌풍이 강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직표, 경선률, 단일화 이게 세 가지가 변수인데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배종찬 소장님, 네. 단일화 할까? 중진 4명이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지금 잠깐 뭐 전망을 해주셨지만 단일화하면 반드시 유리할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명분상 뚜렷한 명분을 세우기 힘든 거죠. 단일화의 명분. 그렇죠. 예. 단일화 명분이 참 중요한 것이 선거 이후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이후에 중진들이 과연 명분이 있게 지더라도 남는 선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이기기 위해서 중진들이 단일화했다. 이건 예. 또 명분이 서지 않을 뿐더러 선거 이후에 뭐 홍문표 의원은 충청권 맹주로, 또 나경원 전 의원은 다시 한번 정치 재기로, 또 조경태 의원은 PK 지지 기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냥 단일화를 명분 없이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선거 이후 효과가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단일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언더독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네. 이준석이 위험해지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영남 당원들은 더 이준석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섣부른 단일화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는 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자, 본경선 결과 벌써부터 궁금해하시는 국민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 신진 돌풍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긴 했는데요. 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개파 논쟁도 불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후보들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유일하게 유승민 개파만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열몇 명 정도가 그 개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이지 우리 당내 딴 개파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김동연 부총리 아니면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요. 예. 그분들에게 저희 당의 비전과 일정을 제시하고 그분들이 동참하기를 권유할 겁니다.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다라고 2주 전까지 발언한 분이 당대표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 다른 대선 주자로서는 불안하지 않겠느냐. 네. 자, 때 아닌 개파 논쟁이 한 차례 지나갔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고 지금 예비 경선 지나고 나서는 이제 좀 잦아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겠지만 일단 예. 워낙 여론에서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통합론으로 입장을 좀 바꾸는 네. 그런 상황인데 통합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준석은 개파론자다라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개파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나쁜 구시대 정치입니다. 아시겠지만 낙인 찍기 그런 프레임의 정치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수가 괴멸된 이유는 결국은 개파 정치, 파벌 정치 때문에 괴멸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친박이다, 친이다, 또는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 탄핵까지 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돼서 단죄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다시 이제 당권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개파 프레임, 개파 논쟁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선택이고요. 실제로 이 개파 논쟁에 두 가지 허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승민계라고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데 유승민계가 아시다시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축출당한 사람이에요. 소수여가지고. 네. 그리고 유이동이라는 그 유승민계가 나와서 원내대표에서 꼴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유승민계로 몰아간 이유는 결국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TK에 강성 보수 당원들의 표심을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될 경우는 공정한 대선 관리가 안 된다. 왜냐? 유승민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수를 원할까요? 아니면 낡은 보수를 원할까요?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전혀 명분과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는데 이제 당 대표를 뽑고 나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당내에서 지금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세 분 모두 얘기하는 거를 또 들어보면은 여기 당권 주자들도 밖에 있는 후보들을 영입하겠다. 네. 자, 이런데 굉장히 목소리를 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돼서요. 대선 시기가 민주당은 좀 빠른 이런 상황인데요. 여권에서는 지금 1강 2중 이런 구도가 형성돼 있는데 그제
이광재 의원 하면 이제 원조 친노 핵심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제3 후보 중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지 참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 상태로만 보면은 아주 크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중요한 것이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세대 기반도 있어야 되고 이념 기반인데 선전 묘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따라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의 유력 후보는 이재명 지사, 경기도가 있고 40대가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광재 전 강원지사 현 의원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념 기반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층도 상당히 두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구도에서 이념 기반이 여권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친문 지지층을 누가 압도적으로 견인해 가느냐. 이재명 지사가 더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장관가 분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인 이광재 의원에게 주목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광재 의원이 내놓는 앞으로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비전과 또 공약들을 내놓느냐.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도 발광체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지금 지지율이 굳어져 있는 상태인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의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광재 또는 양성조 충남지사 이렇게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좀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후보들의 영향력이 앞으로 이 이념 기반에는 상당한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에 이제 회고록 출간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회고록을 낸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인들이 회고록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가장 강력한 정치 행위 중에 하나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겠다는 메시지다. 왜냐하면 또 책 제목이 조국의 시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조국의 시간이 아니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은. 왜냐? 지금까지는 나는 검찰의 수사만을 받아왔던 검찰의 수사의 시간이었지만은 이제 그런 문제는 내가 사법적 판결에 따르겠다라면서 앞으로 조국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족의 피를 펜에 찍어서 쓰는 그런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제 서문에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행보를 예고를 해주는데 대대적으로 검찰,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싸움을 본격화할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보면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검찰총장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대권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정치적인 표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잠재적인 피의자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공소장을 보면은 35차례나 대통령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지난번에 4.15 총선 때 국민의힘이 압승했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밑자락을 깔아놓은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친문 또는 이제 촛불 세력을 모아서 정치 행위를 해 나갈 것으로 그게 전망이 됩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알린 이런 회고록 출간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내에서는 대권 주자들 중심으로 응원글도 올라오고요, 또 비판의 시선도 같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조국 전 장관의 등판 이게 민주당 대선 전략에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될 거다. 그냥 부담이 아니라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책을 출간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또 지지층들은 결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명 기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되면 또 윤석열 때리기의 경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중도층은 또 이탈하면 또 이 갈등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군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